저는 우선주를 되게 좋아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식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을 작년에 올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금년에만 30%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배당 수익률이 7.6%인가 그래요. 좀 더 이제 개별 기업 업종 유망한 거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이제 안 그래도 지수가 좀 재미없을 거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성장주 위주로 짜느냐 아니면 가치주 위주로 짜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교수님께서 뭔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뭐 성장주나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스타일을 뭔가 좀 추구를 한다면 어떤 스타일의 뭔가 포트폴리오 구축을 좀 권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장주, 가치주 그 구분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 과거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주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가 컴백을 하느냐 그리고 뭐 메타가 성장주였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가치주로 분리하고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간 편식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고 왜냐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훨씬 정보의 우위도 있고 암만 애플을 잘한다 그래도 우리가 삼성을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를 하되 장기적인 주식 투자의 성과가 배당 포함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것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주식 투자, 그러니까 배당 포함해서 내가 총 얻은 수익률이 연 기준으로 미국은 한 10% 정도고 뭐 30년, 50년, 100년 보면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언제 기간을 쪼개서 보느냐 틀리지만 한 6, 7% 되는데 삼성전자 빼면 3, 4%고 거기서 이제 배당 2%를 빼면 진짜 주가는 안 오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 차익에 대해서 대부분 세금이 없으니까 미국은 이제 과세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대5를 저는 가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주주환원, 배당을 얼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주를 되게 좋아하고 제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식은 현대차 우선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 중에 총 수익률이 배당 포함해서 연 10%씩 계속 안겨준 데가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빼놓고 네이버도 구간에 따라서 뭐 과거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고 뭐 카카오 같은 데 떨어지고 그러면 거의 없는데 현대차 우선주는 특히 최근에 배당을 작년에 올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현대차 2우선주는 금년에만 30%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배당 수익률이 7.6%인가 그래요. 여전히 7.6%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비슷합니다. 그것도 한 7% 중반대. 그러면 물론 작년에 배당했다고 내년에 똑같이 배당한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배당은 이익의 함수고 경영진의 이제 의지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가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크게 망가질 리스크는 없어서 내가 한 7% 배당을 받아서 배당 수익률을 챙기고 그러면 주가는 평평해도 내가 7%를 버니까 남들보다 훨씬 잘하고 현대차가 장기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제품의 경쟁력, 제네시스, 프리미엄, 전기차 부분에 지금 발군의 실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해서 배당을 7, 8% 받은 데다가 은행주보다 더 높죠. 근데 은행은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치하니까 항상 이제 두들겨 맞을 리스크가 있죠. 이번 같이. 근데 현대차는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뽕도 먹고 닭도 먹고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많이 주는 그 종목을 일단 우리가 근데 펀드멘털이 좋아야죠. 역성장하는 데는 아니어죠. 그런 면에서 보면 KTN들이 재미없다고 보지만 괜찮은 기업인 게 5% 배당 수익률을 주는 전통은 이제 10년 이상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우선주 아니면 제 생각에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화학의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의 반값에 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은 2배고. 그러니까 우선주를 산다는 건 되게 보통주의 반값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을 반값에 사서 퍼가 반이고 배당 수익률은 2배니까 매력적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은행주가 성장을 못하고 지금 관치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밀리고 있지만 결국 배당 수익률이 5에서 10%는 거의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은행 경영진도 실제 그걸 원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채권 비슷하게
그리고 뭐 근데 정부 이제 규제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은 조금 성장 위주로 그다음에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회사를 고르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뭐 테슬라건 빅테크건 이제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너무 성장만 또 갖추면 안 되고 P&G나 존슨앤존슨 뭐 이런 종목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 게 헐시 초콜릿 같은데 헐시 같은데 주가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도 최근에 좋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섞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오를 때 들어올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배당도 포트폴리오에서 1년에 한 2, 3% 나오고 주가도 길게 보면 연 뭐 한 5에서 10%씩 오르면 상당히 훌륭한 포트폴리오죠. 이번에 사실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배당 정책을 좀 이제 선진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배당 금액을 정해놓고 이제 배당 이사회에서 기준을 잡지 미리 않습니까? 이제 정해서 발표를 예. 하죠. 이제 한국은 이제 배당 기준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하다 보니까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내가 과거 이력에만 의존해서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배당 투자하면 뭐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뭔가 좀 배당 투자도 한국이 좀 뭔가 자리가 잡히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돼서 되게 프렌들리한 친화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섬세한 그런 것도 되게 지금 지나고 보면 그 충분히 정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고 주문을 하고 기업들도 정관을 고치면 되는 거여서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근데 실제 시행하는 기업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기업도 많은데 이제 뭐 내년에는 더 많이 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근데 배당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배당을 한 번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당 수준을 꾸준히 유지 내지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배당도 증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매년 배당 절대 금액을 증가시키는, 25년을 매년 증가시킨 데를 이제 배당 귀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0년 증가시킨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배당 황제라고 하죠. 근데 뭐, 그런데 이제 월마트도 있고, P&G도 있고, P&G는 아마 64년, 5년을 매년 증가시킨 게 그게 그만큼 비즈니스가 안정적이고, 캐시플로우가 좋고, 경영진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월마트, 뭐, 코카콜라 같은 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는 없죠. 이제 앞으로 생기길 바라지만 그런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냥 묻어두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전히 사실 한국 분들은 사실 미국 주식 하실 때 대부분 이제 애플, 테슬라,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 주식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빅테크 중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주가 수준이 어디가 좀 제일 비싸고 어디가 좀 제일 낮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테슬라랑 메타가 너무 이제 단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 하락이 뭐 제 생각에는 20% 이상 돼야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애플은 워낙 뛰어난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두 회사 역시 애플이다.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죠. 애플이 한 25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30배에 가서 조정을 받을 거고. 그래서 아마존이 좀 걱정이에요. 알파벳은 뭐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약간 정체성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챗GPT,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으로 치고 나오면서 타격을 입었지만 진짜 압도적으로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절실함이 좀 없어요. 너무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조금 그 순다 피차이 CEO도 프레셔를 압력을 많이 받았을 거고 이사회에서 좀 프레셔를 항상 넣습니다. 주주들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 혼이라고 영국의 가장 뛰어난 행동주의 펀드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이제 그 공개 서한을 보냈죠. 행동주의 레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그 이사회나 경영진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4가지 그 원하는 그 내용을 해서 아마 그것을 충실히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아마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AWS 클라우드가 좀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되고 이제 최근에 실적도 그렇고 그런데 리테일 부문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과연 돈을 벌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계속 생겨서 앤디 제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프 베조의 넘버 2 당연히 이제 뭐 CEO가 될 분이 됐는데 생각보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계속 혼조세를 보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슬라건 메타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니면 뭐 알파벳도 주가가 뭐 한 20% 가까이 조정을 특히 받으면 그러니까 메타 테슬라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주가 조정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회사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고의 인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메타 같은 데가 구조조정을 11,000명 전체 종업원의 13%를 내보내고 지금 이제 중간 매니저들을 또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글 알파벳도 엄청나게 비용 줄일 여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업사이드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진의 그 의지에 따라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제 생각에는 사면 상당히 의외로 기업 이익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달러 초강세가 이제 무너져서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작년에 너무 어려웠던 그 강한 달러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거꾸로 작용을 하니까 실적이 의외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챗 GPT 이후 이제 AI와 이에 관련된 수혜가 집중될 이걸 좀 산업 트렌드를 리딩할 빅테크는 MS, 구글, 엔비디아 이 세 개 중에서 주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진짜 뭐 엄청 좋은 회사고 포지셔닝이 좋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진짜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뭐 메모리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워낙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간과가 되는데 검색 광고 시장이 한 200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그 부분을 93%를 구글이 먹었었고 특히 모바일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큰 시장인데 다른 업체들이 다 들어가고 싶었죠. 그다음에 거기가 매출 총이익률이 한 7, 80%, 영업이익률이 40% 넘는 회사 발표 안 하지만 이제 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구글이 독점으로 나가는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는 야후가 잘 나갔습니다. 야후가 2등 검색 엔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야후 파이낸스밖에 안 쓰죠. 근데 야후가 2등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그 공개 매수 제안을 그 당시 주가에 70%, 80% 프리미엄을 주고 했는데 이제 야후가 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생성 AI의 투자를 기반으로 특히 사티아 나델라 CEO가 되게 똑똑하고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독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확실히 물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글이 워낙 AI 인력이 뛰어나서 압도적으로 인력은 좋습니다. 근데 93%의 그 거의 독점에 가까운 것은 이제 깨지겠죠. 그래서 뭐 춘추전국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이 3에서 뭐 5%, 10% 정도까지 갈 거고 다른 데들도 좀 들어오겠죠. 되게 다 AI를 하니까. 그래서 뭐 독점에 가까운 과점 체제로 가면서 실제 구글의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여지는 있지만 워낙 맨파워가 좋고 그 다음에 AI에 관련돼서 실제 연구하고 성취한 게 많고, 실제 메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플 이제 프라이버시 개인 그 정보 보호 때문에 메타 망했다 그러는데 다 지금 극복해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들이 다 인력들이 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무너뜨렸다 구글을 그거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제가 제 영상에서도 그때 했는데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영어로 물어봤는데 구글은 당연히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해서 이게 되게 아직까지 부정확하구나. 물론 뭐 시도 짓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그래서 검색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판단하는데 구글이 되게 대단한 회사인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퍼가 최근에 19배, 20배니까 괜찮은 수준인데 주가는 하여간 이러한 좀 불안감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은 당연히 팔면 안 되고 관심이 있는 분은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하면 그때 픽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앞으로 장기 투자할 거면 투자자라면 따져야 될 핵심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테슬라의 평가는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잡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그 홈페이지를 가면 한 두세 가지를 자기네가 주제로 삼는다고 얘기를 했고 모델 3가 이제 4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고 모델 Y가 이제 5만 달러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25,000달러 보급형 차를 이제 일론 마스크도 얼마 전에 4분기 실적에도 얘기를 약간 오늘 띄었고, 사이버 트럭 다음에 나오는 거지만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최근에 3년, 4년 사이에 그 자동차 값이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어. 국내에도 보면 차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보통 일반 차가 4만 달러가 넘고 전기차는 5만 달러가 평균 넘어서 미국의 중산층이 전기차를 테슬라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제일 큰 부분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예요. 근데 그 시장에 지금 존재가 차량이 이제 테슬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는
들어가서 크게 먹겠다. 이제 그래야지 500만, 1000만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되게 치밀해요. 2025년 추정치까지 보면 이 범용 모델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25년이라도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26년, 7년이라도 이게 진짜 구체화돼서 나온다면 장기 성장성이 좀 높아지는 거니까 회사가 이제 아마 주가가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뭐 너무 과매도돼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100에서 $200 온 게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이 전기차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이제 자본 배치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주주행동주의자들이 쓰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얘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성장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지만 잉여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해요. 잉여현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번 그 돈,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하고 남은, 그러니까 그 돈은 주주한테 다 줄 수도 있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다 자사주 매수각을 할 수도 있고, M&A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건데, 그게 앞으로 3년 동안 한 50조 원이 넘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엄청나게 현금이 지금 한 25조 원인데 더 쌓이니까 그 돈의 일부를 아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운을 띄울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다 그래도 지금 퍼가 50배가 넘는 수준에서 사는 것은 주식 소각의 효과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주가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쓸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회사가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에너지 관련돼서 좀 장기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차징 인프라를 이제 내년 말부터 이제 대외 개방하는 거.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으로 보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시 테슬라가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에너지 기업의 그 오너 대표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미국은 전력망이 우리처럼 이 백본이 그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슈퍼차저를 구축할 수 있는 게 한 2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테슬라가 12,000개가 14,000개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높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뉴욕, 보스턴이 우리 지도에서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4시간, 5시간 달려가야 돼서 충전을 완전히 하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중에 서야 되는데 완속 충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슈퍼차저에서 30분, 1시간 만에 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슈퍼차저를 누가 갖고 있느냐, 어디에 갖고 있냐가 중요한데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되죠. 국내에서도 이제 저도 한 5년째 테슬라를 타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슈퍼차저들이 다 있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좀 시총 대장주인 또 애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기대치는 하회했지만 주가는 또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런 애플의 주가 견조한 배경과 앞으로의 뭔가 좀 이 사업에 대한 뭔가 전망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애플이 역시 애플이다. 애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한 $130까지 빠졌다가 $180가 고점이었죠. 근데 $150까지 회복이 됐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실제 차손,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해서 해외 매출을 이제 US 달러로 환산해서 그걸 제외하면 매출이 실제 약간 증가했고 뭐 영업이익률도 30% 이상 유지를 했고 거의 타격이 없었어요. 근데 12월에 중국 공장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중국 매출이 타격을 입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팀 쿡이 이미 중국은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역시 이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20억 개의 그 iOS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깔린 기기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전화 갖고 있고 2-3개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팀 쿡이 역시 대단한 리더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당분간은 순항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돈을 벌면 벌수록 주주 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길게 내다보면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중국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많은 제조업체가 다 중국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남들도 진짜 삼성전자도 못 따라올 정도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갖췄는데, 그것을 좀씩 줄이면서 베트남, 인도 뭐 이런 데로 오는데, 그게 중국을 완전히 떠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줄인다 그래도 여전히 뭐 3년, 5년 후에도 한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을 할 테니까. 그래서 미중 관계가 계속 어려움이 있는 동안은 그 리스크가 어쩔 수 없는 리스크고, 그러니까 볼모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애플이 중국 정부한테도 잘하고 팀쿡도 되게 말을 조심하고 하지만 이제 그 점이 항상 좀 걸리고 길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팀쿡이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마 60대 중반쯤 되면 물러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운을 좀 띄어서 진짜 창업자는 아니지만 창업자보다 더 기업 가치를 뭐 몇 배 만든 예. 대단한 최고 경영자, 전문 경영인인데 특히 서플라이 체인을 모든 걸 다 만들고 기획한 게 팀쿡 아니에요? 되게 예. 중국의 그거를 이제 마스터 플랜을 다 짠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장은 뭐 걱정이 없지만 3년, 5년 그 이상으로 보면 애플이 조금 걱정되는 팀쿡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중국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투자가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애플을 팔려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이런 거 알고 투자를 하면 이제 그런 리스크가 나와도 조금 뭐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 감내해야지 이제 그렇죠. 11월에도 실제 중국 공장에서 지금 뭐 아이폰 14를 못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다 극복하고 주가도 그때가 바닥이었죠, 되게. 12월 달이 바닥이었죠.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회사가 잘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회사는 아이폰만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폰이 그 기반이 돼서 그걸 갖고 이제 부수적인 뭐 서비스도 나오고 다른 그 제품도 나오는데 아이폰에 있어서 삼성과 아이폰의 격차, 약간 감성적인 부분은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는 어렵다. 올해 전체적으로 또 투자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작년은 되게 어려운 한 해였는데 올해 경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이 되게 좋은 해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이 리스크 오프였던 리스크를 이제 낮추고 없애는 해고 올해는 리스크 온,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갖고 가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든지 채권을 사는 그런 한 해니까 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5대5 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서 주가가 빠지면 내가 보는 좋은 기업을 좀 사는 그런 그 전략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가를 낮추면서 좋은 기업을 좀 모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진짜 좋은 기업 모아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너무 비싸게 사실 필요 없이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차근차근 포트폴리오 불려나가시는 한 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강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